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해야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날씨도 좋은데 홍천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주 그냥 놀러 가는 차량으로 꽉꽉 밀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아주 더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앞쪽으로 오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양복교계 우리 청소년 사역에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많이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김영한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번 우리 부모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환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박수가 크지는 않네요. 네, 야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예. 이거 아니거든요. 오늘따라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요. 어려 보이십니다. 네, 그냥 주님이 그냥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이니까 너무 따지지 마시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따뜻하게 한번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앉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처에 앉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담아 인사합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자꾸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새가족 새로 이제 입학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학교 전체 학부모님들 같이 하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했고 오늘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심층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일단은 이걸 듣게 되면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안 온 분들은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독 전문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중독자 같아. 눈초리가 바뀌어져요. 눈초리가 남편을 보면서 그래 당신이 문제였어. 우리 배우자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그래 당신이 집에서 잘 못했어. 이런 이 정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를 하면 중독은 회복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중독은 정죄를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중독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거를 질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죄로 볼 것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시각과 대처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질병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인 거죠. 이 사람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 보면 치료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죄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되고 죄를 풀어줘야 되는 단계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질병으로만 보면 이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환자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중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중독자잖아, 환자잖아, 이해해줘야지. 중독자가 이거를 활용하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중독자의 내면 속에는 질병이니까 날 받아주고 내가 천천히 나오는 거지 중독은 빨리 못 나와. 그래서 중독자들도 중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중독에 더 많이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병으로만 치부해서도 안 되고 한쪽으로 신앙의 영역에서 죄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넌 죄인이니까 넌 죄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갖고 있는 질병, 질병을 갖고 있는 죄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치료할 때 질병적인 영역으로 가져가 버리면 어떤 치료법이 적용이 되냐면 병원 치료와 약물 치료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병원 치료와 약물 치료로 가면 이게 회복률이 몇 프로나 나올까요? 이쪽 영역으로 가져서 회복을 한다면 몇 프로나 나올까요? 예, 맞추시는 분은 이 건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이게 3%에서 8%밖에 안 나와요. 약물 치료와 병원 치료가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치유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도 중독 치유소들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도박 센터가 있습니다. 치유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 어떠한 알코올 이런 것들은 정신병원이나 이런 특수 병원들이 있어요. 입원이 가능해요. 근데 도박은 입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멀쩡해요. 그죠? 그래서 도박 때문에 정신병원에 갔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담소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만 3개월 동안 치료에 상담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돌봐줘요.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오전에 조금, 오후에 조금 그래서 몇 시간 돌봐줘서 3개월을 해요. 그러면 그 돌봐줄 때는 치유가 되는 것 같을까요? 안 되는 것 같을까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교육하고 잡아 놓는 순간에는. 그런데 3개월이 끝나면 도박하는 사람이 다시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하죠. 100% 다시 합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거의 우리가 얘기할 때 100% 다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뇌가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스스로 뭔가를 조절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맛있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먹는 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먹는 것도 나도 모르게 손이 가면서 점심에 뭐 먹지? 디저트는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계속 생각하잖아요. 도박도 똑같아요. 도박도 도박하면서 다음에는 언제 오지? 다음엔 언제 할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유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치유가 안 되는 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적인 요소로 보면 3%에서 8%가 그 회복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낮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중독에서 3%, 8%가 회복이 된다는 건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죄성이 있다는 걸 보고 사회적인 치료로 가면 회복률은 사회적인 치료는 75% 정도를 이야기해요. 중독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인 치료라는 건 뭐냐면 이건 세미나가 사회적인 치료예요. 그리고 상담, 1대1로 상담하면 사회적인 치료가 일어나요. 그렇죠? 교육, 계속해서 3개월, 1년 동안 붙잡아 놓고 교육을 하면 회복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자녀의 중독을 회복시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사회적인 치료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탁에서 너 요즘에 게임하니? 너 요즘에 채팅하니? 너 요즘에 뭐 이상한 거 보니? 너 요즘에 뭐 마약하니? 이렇게 자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예. 왜 여기서 왜 웃죠? 예. 마약. 마약이 굉장히 지금 청소년에게 흔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요즘에 성인이 마약을 많이 구매할 것 같아요. 10대, 20대가 마약을 더 많이 구매할 것 같아요. 10대, 20대가 텔레그램으로 마약이 예전에 되게 비쌌어요. 수백, 수십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몇만 원 단위로 마약이 단위가 되게 싸졌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마약의 접근이 너무 용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약의 중독자가 우리나라가 50만 명이 마약 중독자였는데 최근에 53만 명이에요. 53만 명.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53만 명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중독자가 53만이라면 마약을 접한 사람은 500만이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이 마약의 딜러들이 누구를 접근을 하냐면 청년들을 많이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텔레그램이나 온라인상으로 더 구매가 용이하고 그리고 더 요즘에 친구들이 우울과 무기력증에 있는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손쉽게 배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 요즘엔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마약이 훨씬 더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약 건수가 작년만 해도 몇 건이 마약에 접수가 되고 사건 사고가 있었냐면 4만 2천 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각이 된 것만 4만 건 이상이라는 말은 발각이 안 됐다라는 건 40만이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작년에도 2023년 11월에 마약이 들어오는데 인천 항구로 들어올 때 10kg짜리 마약이 들어왔어요. 10kg. 그럼 여러분 이 10kg면은 몇 명이 이 마약을 투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약 20만 명 정도가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대단한 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동남아에서 마약 왕이라고 불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달에 몇 번씩 얼마의 마약을 우리나라로 밀수를 시켰냐면 한 번 보낼 때마다 60kg씩 보낸 거예요. 60kg씩. 60kg면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투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60kg짜리 하나만 딱 성립이 되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수백 수천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걸리던 말던 컨테이너로 마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로 보내면 거의 발각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대형 컨테이너에 조금 10kg, 60kg짜리가 발각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약이라는 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값싸게 이제는 마구마구 배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뭐 양귀비라든가 대마초를 갖고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지금 마약은 다 합성 마약이에요. 합성 마약은 강력해요. 근데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고 밀수입을 하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또 문제가 뭐냐면 돈이 되기 때문에 중독자를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스마트폰에 뭔가를 보면 광고가 뜰까요 안 뜰까요? 광고가 뜨죠. 그러면 아이들이 보는 스마트폰에 갑자기 가구 광고가 뜰까요? 주택, 자동차, 뭐 백합 여행 뭐 이런 게 뜰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가장 잘 파악해서 얘가 10세면 10세 아이가 가장 좋아할 장난감이라든가 사고 싶은 먹고 싶은 것들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상업적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모든 거에 광고가 다 뜨죠. 요즘에 유튜브 광고가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돈을 지급하죠. 이게 다 돈벌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전에는 유튜브가 1000명 이상 그리고 4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광고를 넣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광고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바꾸냐면 한 명이 운영하는 채널에도 광고를 붙여요. 그죠? 요즘에는 한 명이 운영해도 광고를 붙입니다. 근데 광고료는 그 사람이 가져가야 아니면 유튜브가 가져가요? 유튜브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한 명이 있던 10명이 있던 일단 광고는 무조건 붙여요. 앞뒤로.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 광고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수익성과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면 필수록 누가 돈을 벌어요? 담배 임산공사가 돈을 벌지 여러분이 돈을 벌지는 않아요. 그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누가 돈을 벌어요? 술 회사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누가 돈을 벌까요? 게임 회사가 돈을 벌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는 광고 모델을 최고람 할아버지를 쓸까요?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젊은 연예인을 쓸까요? 젊은 연예인을 쓰죠. 아이들이 젊은 연예인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들어오라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이 좋아서가 아니라 젊은 내가 좋아하는 롤 모델의 연예인이 들어오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돈을 지급 안 하나요? 아이템 구입해야죠. 그렇죠?
예, 게임 머니 구입해야죠. 시간 거기다 투자하죠. 거기 나오는 광고들 다 봐줘야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또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중독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독은 얘가 약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와 병자와 중독자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싶어서 게임하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게임에 중독되고 싶어서 게임하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왜 게임을 하느냐?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아이들이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끼고 싶은 거예요. 나도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게임 잘 못하지만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래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중독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또래 집단의 아이들이 속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피해자, 결국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중독의 대부분 중독에 걸리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상담을 해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건강하잖아요. 그럼 중독에 걸리라고 해도 걸리지 않아요. 왜? 중독은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 내가 부모님에게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면, 가정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걸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은 돈이 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돈을 요청하기는 조금 그렇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도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처음에 발상이 부모가 충분히 돈을 줬다면 이 아이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고, 도박을 해서 부모에게 심려를 끼치지 말아야지, 내가 알아서 자급자족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중독자들은 대부분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하지만 상담 받으러 오지 않아요. 네, 거의 안 옵니다. 100에 한두 명밖에 중독자는 상담 받으러 오지 않아요. 근데 상담받으러 오는 케이스는 대부분 큰 중독의 피해를 입고 부모에게 데미지를 주고 부모가 금전적인 손실을 받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미안해서 중독을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한 아이가 왔는데 이 친구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중독을 상담을 받으러 왔냐면, 부모님이 전기밥솥을 사야 되는데 아들이 인터넷으로 사면 엄마 싸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밥솥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밥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밥솥 주문했다면서 왜 밥솥이 안 왔어?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얘가 도박 자금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 때 얘가 도박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도박이에요. 근데 이 스포츠 토토를 이 친구가 어떻게 접하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기숙사에 진짜 그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몸을 다치면서 국가대표를 못하면서 스포츠를 잘 알잖아요. 근데 스포츠를 잘 아는데 예전에 승부 조작이라는 게 있었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승부를 하기 전에 이미 조작되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선수 생활을 했던 친구가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결과를 알려주니까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벌었죠. 벌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가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돈을 버는데 그 맛을 보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랑 헤어져도 계속 스포츠 토토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지어서 그것을 부모에게 발각이 됐는데, 부모에게 발각돼서 빚진 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갚아줬으니까 상담을 한번 받자 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던 거예요. 이 친구는 왜 도박에 빠졌냐?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자녀니까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친구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 자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줬다면 얘가 이렇게 됐을까? 필요하면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리 개척교회 목회자라도 얘가 필요한 건 해줄 수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자들의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가 충분히 뭔가 해주지 못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는 채워져야 할 탱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정이라는 탱크예요. 인정. 네, 인정. 그러니까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충분히 잘할 거야. 너희 아빠도 너 때문에 잘 못했어. 나중에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기대감을 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첫 번째, 남편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부인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부모가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는 자녀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디스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인민재판을 열어서 하면 우리 자녀들도 불안하게 되고 나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고 인정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못해요. 우리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해본 걸 잘해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하거나 비판을 많이 하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쉬운 길로 가요. 이렇게 가다가 아이씨 안 되겠다. 다시 옛날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서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을 해보면 인정받지 못한 자녀, 인정받지 못한 배우자가 중독과 우울로 가장 지름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인정할게요. 네. 그렇죠. 눈빛이 당신만 잘하면 돼요. 이런 눈빛이에요. 당신만 잘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중독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의 영역으로 가요. 그러면 다시 게임을 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왜 게임을 할까? 아까 제가 어떤 상업적인 것도 있고 친구 때문에도 있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게임의 세계에서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게임의 신인 거예요. 공부의 신은 아니지만 신앙의 신은 아니지만 신앙을 잘하는 그런 존경의 대상은 아니지만 게임에서는 친구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말 너무 잘한다. 너 전략가야? 너 천재야? 너 게임의 신이야? 와, 너랑 게임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학원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게임의 세계만 들어가면 친구들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너 진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친구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나를 좋아하고 기다린다고 하니까 현실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 자녀가 게임을 할까?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죠. 왜요? 여러분은 현실의 세계에 있지만 이 친구는 가상의 세계가 누구보다 나를 인정해주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채팅 앱에서 사람들을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채팅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을 뜯길지언정 돈을 쓸지언정 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배우자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탱크를 여러분들이 채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탱크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탱크예요. 사랑. 사람은 사랑받고 있어. 나는 돌봄을 받고 있어. 나는 챙김을 받고 있어. 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공허하게 되고 중독으로 그것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음식을 잡아 당기면서 나의 허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부족한 거를 잠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의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다른 것으로 잡아당기려고 자꾸 쇼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과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걸 스스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중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손쉽게 빠질 수 있는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이죠. 미디어 중독이죠. 근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과 미디어는 단순한 스마트폰과 미디어 중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연결되는 순간 모든 중독들이 잡다한 것들이 다 따라와요.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군대 귀신은 귀신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돼지떼에 들어가는 게 2,000마리의 귀신이 있었잖아요. 2,00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군대 귀신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여러분 나중에 쫓아보시면 기도를 하면 다른 귀신이 또 와 있어요. 다른 귀신이 또 와 있어요. 한참을 쫓으면 이제 사람이 온전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중독은 다발로 다녀요. 다발로. 그래서 미디어에 중독된 친구들은 음란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채팅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다양한 중독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미디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네. 그래서 동성애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확산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수직 상승된 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동성애 어플을 깔면 180m에 500m 안에 배가 나온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관계 무료로 할 사람, 이렇게 앱에 모든 신체 조건과 거리와 어떤 걸 해주겠다, 같이 만나자라는 것이 다 떠요. 그래서 이 동성애 어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동성애자가 수직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아이들이 일탈할 수 있고, 아이들이 채팅 앱을 통해서 헬퍼라는 걸 구해요. 헬퍼라는 게 뭐예요? 집 나온 아이들이 집은 들어가고 싶지 않고 나 하룻밤 재워줄 사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아이들을 착취하려고, 성적으로 착취하든 금전적으로 착취하고 감금하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지, 근데 가출한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 앱을 통해서 헬퍼 구함 그러면 엄청난 연락이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착취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도 2차 피해도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디어, 이 스마트폰이라는 중독은 단순한 게임에만 영향을 주고 그 게임을 통해서 성격 장애도 일어나고 학습의 저하도 일어나지만 다른 영향을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수면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수면 장애. 수면 장애라는 건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고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결국에 몸이 망가지게 되고 수면 장애가 와서 불면증이 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12시에 아무리 자려고 그래도 잠이 더 이상은 오지 않는다. 왜요? 이미 뇌는 스마트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상의 양이 채워져야 내가 하루에 충분히 누렸어 하고 잠을 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에너지가 다 고갈될 때까지 영상을 시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의 있는 집에 있는 자녀들은 그나마 말을 좀 들을 거예요.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때부터 슬슬 부모가
다루기가 어렵지만 통제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할 수 있지만 대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통제가 불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거의 다 손들어요. 제가 어제도 여기 옆에 그 송파에 있는 큰 교회에서 리더들 집회 세미나를 했는데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그때 스마트폰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예요. 다. 그죠? 근데 이제 간혹 일찍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두 가지 이유죠. 굉장히 신앙이 좋거나 절제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집에 광랜 인터넷 라인이 안 들어왔거나 데이터의 양이 없거나 전기선이 끊쳐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집이 가난해서 광론이 아니라 이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중독에 빠지기도 굉장히 쉽지 않죠. 네.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12시 이전에 자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길들여져서 스마트폰에 이 뇌가 길들여지면 밤에 호르몬이 나오는데 글루탐산이나 도파민 호르몬은 각성 호르몬이에요. 각성. 그래서 내가 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만 봐도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데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체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나? 그게 아니라 각성 호르몬으로 자꾸 각성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로토닌이니까 잠자도록 피곤하게 몸이 잠자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차단하고 자꾸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님 중에서 핸드폰 이렇게 떨어뜨려 본 분 계시죠? 그렇죠? 요분들이 중독자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3번 제가 얼굴에 떨어뜨렸어요. 얼굴에 딱 보니까 많이 떨어뜨린 얼굴이야. 많이 이렇게 불규칙하고 질서가 없고 깨져 있는 얼굴이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자야 되니까 몸은 피곤한데 각성 호르몬이 자꾸 발동을 하니까 그래 봐야지 살 빼는 거 그래 다이어트 하는 거 그래 남편 싸워서 이기는 기술 이건 꼭 봐야지 교회 늦게 가기 학부모 세미나 참석 안 하는 비법 이거 꼭 봐야지 그러다가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야 이거 내가 중독자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오른손으로 너무 많이 봤네 왼손을 주셨지 왼손으로 봐야지 왼손으로 봐요 뚝 떨어뜨려 그렇지 겸손하게 봐야지 두 손으로 봐요 두 손으로 봐요 그러면서 스르르 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자의 특징이다. 중독자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걸 하면 중독자예요. 혼자 있을 때 술 마시는 사람은 진짜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나 사교성이 있어서 마시는 거야. 진짜 친구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시는 건 정말 사교성이 있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술 마시고 나가는 사람은 중독자라는 이야기예요. 게임을 하는데 나 친구 때문에 게임하는 거야. 근데 친구가 없는데도 게임을 해요? 그건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가 있어서 나 담배 피우는 거야. 근데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피우고 있어요. 그게 중독자인 거예요. 아무 급한 일이 없는데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핸드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불안증. 이게 뭐냐? 중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중독은 두 가지의 무서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금단 현상이라는 게 아주 무서워요. 금단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이 내 곁에 없으면 떨림이 있기 시작해요. 금단 현상이 첫 번째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손 떨림이 있어요. 도박을 안 하는 사람은 손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중독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는 첫 번째는 금단 현상에서 떨림의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두 번째는 망상과 환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헛개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저기 누가 나보고 떨어지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려고 다가오고 있다. 이런 환청과 환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게임 중독자는 누워있는데 게임이 마구마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게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금단 현상의 하나예요. 세 번째 금단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뇌가 망가졌다고 했죠. 뇌가 망가졌잖아요. 기억력이 안 나기 시작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를 시작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단계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환자를 케어할 때 대부분 약물로 눌러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누가 나를 부른다 그러고 자꾸 나가려고 하고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대부분 들어가 있으면 약물로 다 반쯤 그냥 누워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면회를 간다 그러면 그때는 약물을 거의 투여하지 않아요. 근데 가보면 침을 흘리고 있어요. 약물을 계속 투여하다가 놔두면 침을 흘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 정신병원 가서 애가 나아졌나요? 제가 물어봐요. 그냥 가면 침 흘리고 있고 갔다 오면 침 흘리고는 있는데 다시 중독 현상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을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독을 치유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냐? 용수 처리돼서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눌러놓는다고 그게 중독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중독을 치유할 때 분리를 시켰어요. 산속에다 가뒀어요. 정신병원에다 가뒀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더 심해져요. 술을 마신 사람은 더 술을 찾고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더 급하게 도박을 하고요. 게임하는 사람은 더 많은 양을 게임을 해야지 살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왜? 금단 현상을 넘어서야 되는데 금단 현상의 상태에서 눌러만 놓고 다시 오면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더 급하게 중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 중독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게임을 그만해 그러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하나님은 용서를 하고 우리 엄마는 용서를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은 제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고난주간이 곧 있으면 다가올 때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겠구나 알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하는 건 중독이 되지 않으면 네 알겠어요 하고 꺼요. 근데 중독이 되면 아빠가 야 꺼 그래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리고 딱 멈추면 눈이 돌아가죠. 귀신의 눈으로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여기서 낫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가 딱 그만 돌아보면 낫으로 저 인간을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으로 사람을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하니까 이게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안 가요.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해보면 우리 아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건 중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상에서 납치를 하고 총질을 하고 가상에서 사람을 죽이던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 돌아와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예전에 얘기하면 내 했던 친구가 뭔데요? 왜 그런데요? 하고 반항과 폭력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성과 폭언성은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술 중독자도 폭언과 폭력을 합니다. 술 내놓지 않으면 술집 주인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의사에게도 협박하고 의사에게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물로 눌러놓는 이유가 간호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면 격려를 일으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체구에 있는 사람이 발작하고 반항하고 폭력성을 보이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눌러놓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치료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이 걸렸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금단 현상이라고 했죠. 금단 현상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 하면 불안해요. 떨기 시작해. 초조해요. 식은땀이 막 흘러요. 그죠? 그리고 자꾸 환청이 들기 시작하고 환시가 막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꾸 선망증 같은 치매 환자 같은 증상을 보이고 기억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억력이 끊어지고 치매 환자같이 되는지 아세요? 중독자는 우리가 뇌가 전두엽의 뇌가 있고 측두엽의 뇌가 있고 후두엽의 뇌가 있죠. 전두엽은 뭐예요?
전두엽은 이성과 감성, 컨트롤 이런 거를 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측두엽은 언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에 걸리면 측두엽이 언어적인 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전두엽의 이성적인 감정적인 절제를 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발달하냐? 후두엽. 보고 반응하고, 보고 죽이고, 보고 반응하는 후두엽. 이거는 어디에서 어떠한 동물이 사용하냐면 파충류가 사용하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전두엽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뭔가 창의를 하고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역이 다 닫혀버리고 뭐만 해요? 파충류가 딱 보면 잡아먹고 피하고 잡아먹고 죽이고 이거밖에 반복 안 하니까 파충류의 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뇌가 단순하게 되고 그러면서 뇌에는 회백질과 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경을 전달하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회백질과 백질이 중독자는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독자는요 기억을 잘 못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내가 아까 뭘 얘기했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뭐냐? 회백질이 막히기 시작하고 전달을 빨리빨리 못하니까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된 아이일수록 국어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독해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유는 영상은 광고만 봐도 화려한 조명에 빛에 전환에 말풍선에 음악에 효과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문서, 글자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능동적으로 발췌해서 가져와서 해독을 해야 될 단계.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런 영상 매체에 빠진 아이들이 국어나 어떤 글을 읽으면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지된 화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영상에 노출된 친구가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움직이는 걸로 인지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더 강력한 영상과 강력한 말풍선과 자막과 빛의 효과와 이걸 주지 않으면 주의력이 결핍되기 시작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서 ADHD가 19세기, 20세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뭐냐? ADHD가 주의력 결핍이잖아요. 주의력을 주려고 치료하는 법이 뭐예요? 더 강력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시선을 옮기죠. 여기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는 부모가 불러도 부모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것만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HD를 치료하려면 더 강력한 자극을 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간 안 좋으면 간약을 먹죠. 간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집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걸 보여줘야 되지만 결국에 여기도 치료책이긴 하지만 위험 요소는 반드시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이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안 주는 게 가장 좋고 주면 절제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말은 좋지만 절제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절제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딱 줬어요. 고등어 갓 잡은 고등어를 쫙 고양이한테 생선의 접시 위에다 딱 올려줬어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일주일 동안 먹지 마. 그러면 고양이가 네 야옹, 네 주인님 야옹 하고 일주일 동안 안 먹을 고양이가 몇 마리 있을까요? 거의 없죠. 고양이는 보는 즉시 주인이 무슨 말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선이 있는데 고양이는 뭘 해야 돼요? 생선을 먹어야죠. 근데 여러분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놓고서 너 스마트폰 절제하라 그랬지? 엄마가 절제하라 그랬지? 지 아빠 닮아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절제를 할 수 없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절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절제라는 것은 뇌과학이 이제 발달이 돼서 뇌과학적으로 절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몇 살에 완성이 되죠? 지난번에 참석하신 분도 있잖아요. 예, 선망 증세와 치매 증세로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몇 살? 20?
7살? 예. 25살 정도 될 때 전두엽이 다 개발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소년 나이를 바꿨어요.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청소년 나이가 13세에서 18세, 그죠? 욕 나오는 18에 청소년기가 끝난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 나이를 세계보건기구에서 25세로 잡고 있어요. 뇌가 이 개인적으로 절제와 통제를 통한 어떤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나이가 25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대학생들 보면 대학생 같아요? 고등학교 4학년 같아요? 고등학교 4학년 같죠. 아직 25까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부모가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절제를 아직은 못하는 아이에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주고 너 절제하라겠지. 엄마가 절제하라 그랬지. 엄마가 얘기했잖아.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이 문제가 뭐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고 너 절제하라 그랬지. 너 절제하라 그랬지. 너 일주일 동안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 지금 그걸 바로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전인 기독학교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좀 달라요. 여기 오늘 온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랑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다는 건 두 가지죠. 가정이 굉장히 건강하거나 아니면 오늘 같이 안 오면 밤에 전기 충격을 주거나. 선택해. 같이 갈래? 아니면 전기 충격 받을래? 이래서 온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온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해서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쵸? 행복해서 온 것 같아요. 전인기도학교는 그 학기 중에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교육보다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자체가 엄청난 교육이라는 걸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예. Stay hungry, stay foolish.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stay hungry에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자꾸 영상물과 채팅물과 게임물과 시대적인 시사의 정보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foolish. 좀 어리석어야 돼. 너무 심심하다. 산, 들, 아무것도 없고 저기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지? 약간 이때 뭐가 나오냐면 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 내가 대학교 때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지, 내가 나중에 부모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지,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전원적인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헝그리하고 플리시할 때 창의성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우리는 많은 걸 접하죠.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다양한 정보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쓸모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철이 많다고 해서 고철과 쓰레기가 많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10대의 나이에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일단은 여러분은 주중에는 핸드폰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교장님에게 오늘 중에 혹은 죽기 전에 커피 쿠폰 하나씩은 쏘셔야 됩니다. 네. 벌써 아멘 나왔어요. 이분이 아멘한 거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요하다. 중요하다. 사실 이게 교육에 있어서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안 주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고3까지 아이들이 학기 중에 스마트폰을 없애는 거는 이 아이들의 뇌를 깔끔하게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된 뇌와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은 뇌를 검색해보면 뇌 구조가 달라져요, 여러분. 중독자의 뇌와 중독자가 아닌 뇌를 여러분 나중에 온라인으로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사진. CT 촬영을 해보면 중독자의 뇌는 쪼그라들어 있어요. 중독자의 뇌는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리고 중독자의 뇌는 이 중간에 중독 회로, 쾌락 회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구멍이 뚫려요. 나비형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과다한 도파민이 나오면 뇌를 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자인지 아닌지는 CT를 촬영하면 마약 중독자든 술 중독자든 미디어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다 뇌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거는 뇌과학적으로 CT를 촬영해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포비스 분자가 열려서 과도한 도파민을 쏟아내면 뇌는 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957년에 맥길이라는 캐나다의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요만한 박스에다가 쥐를 집어넣어요. 쥐를 집어넣는데 여기에는 먹을 거를 놓고 여기는 중독 회로에 자극을 주는 전기 충격기를 놓습니다. 근데 쥐가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고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이 중독 회로만 계속 누르다가 죽어요. 그래서 얘가 몇 번을 누르고 죽나를 카운트를 해봤는데 7,000번을 누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중독이 되면 뇌에 충격이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충격, 자극, 쾌락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한 번 중독에 걸리면 중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미디어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중독되거나 술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이 도파민의 양이 굉장히 급하게 나한테 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쾌락 외에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간식을 보면서 도파민이 나와요.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도파민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중독되면 그런 데서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도박 중독자는 도박할 때만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도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는 게임을 해야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술 중독자는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야 피가 흐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독의 두 번째 무서운 건 뭐냐? 하나는 아까 금단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손을 떤다, 어떤 선망 증세, 치매 증세 같은 게 나타난다, 발작을 한다, 폭력적이다 이야기했죠. 또 하나의 중요한 무서운 거는 중독의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는 1시간만 하니까 1시간만 할 거야 라는 건데 이건 중독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중독은 늘어나는 거예요. 뇌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처음에는 1시간만 해서 도파민이 1시간 안에 다 떨어져요. 근데 뇌성화가 되면 1시간에 갖고는 처음에 느꼈던 도파민의 양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해야 처음에 느꼈던 그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뇌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처음에는 소주 한 병만 마셔도 정말 세상 없이, 정말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성화가 되면 한 병 갖고 만족을 한다 못한다? 안 돼요. 2병으로 넘어가고 3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여자분은 하루에 7병을 마셨대요. 7병. 근데 암 걸려서 몸을 열어보니까 의사가 알코올, 체내에 알코올이 너무 많다는 얘기 듣고 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날로 7병 마시는 걸 끊고 중독에서 나왔어요. 처음부터 7병을 마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마시다가 보니까 7병이 되는 거예요. 왜? 내성화가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게임을 1시간만 해요. 2시간만 해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딱 어떻게 되냐? 1년 뒤에는 4시간을 해야 되고 4시간을 하면 8시간 해야 되고 8시간은 16시간 16시간은 32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남자애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다음은 16시간 다음은 32시간 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렐루야, 이 주인들아, 얘네들은 알고 있어요. 게임하는 애들이에요. 16시간 하는 애들은 16시간 다음은 20시간이 아니에요. 2배로 넘어가요. 내성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중독자들은 게임을 보통 22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누르면서 가고 컵라면 먹으면서 누르면서 컵라면 먹고 졸리면서 눌렀다가 다시 누르고 졸다가 이렇게 게임 중독자는. 그래서 24시간 중에 거의 22시간, 20시간 정도를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자들은 하루에 편하게 3시간, 4시간 이상 자는 중독자는 없어요.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중독자 중에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각성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이
분이 예를 들어 도박을 잘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도박을 잘하실 것 같은데 도박을 해서 5천만 원을 땄어요. 그러면 잠이 올 것 같으세요? 안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옵니다. 5천만 원이 여러분 통장에 딱 꽂히는 순간 투자 자금으로 돌변하기 시작해요. 더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스다. 이걸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하루는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야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자야겠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5천만 원 잃는 순간 나 이거 다시 따야 돼. 다시 만회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잃어도 이 뇌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팅해야 되는데. 이렇게 베팅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빨리 눌렀어야지.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들도 요즘에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스포츠 토토를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반 스포츠 토토 매장은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른들만. 근데 아이들은 불법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합법 사이트에서는 합법 스포츠 토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건 합법이 우리나라에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스포츠 토토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거기 가면 1,000원부터 10만 원까지 마킹을 해서 내가 얼마를 베팅할 것인가 마킹할 수 있어요. 10만 원까지 가능해요. 불법 사이트는 이제 제한선이 없죠. 불법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을 불법 사이트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10만 원을 베팅해서 여러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게임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 베트남전에 한국이 이겨. 아니야? 비겨. 아니야? 베트남이 이겨.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결정하면 돼. 몇 대 몇이 아니라 그냥 이겨, 져, 비겨. 이것만 내가 마킹하면 돼. 그래서 한 10게임 정도를 딱 마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딱 걸었어요. 그죠? 그럼 얼마가 떨어질까요? 실제로 얼마가 떨어질까요? 8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네. 800만 원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청소년이 800만 원을 딱 거머쥐는 순간 뇌가 어떻게 될까요? 공부에 집중하게 될까요? 800만 원이 계속해서 머리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토토는 도박은 계속 통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가 나왔냐면 42.1%가 나왔어요. 1000명 중에 421명의 청소년이 도박을 했거나 경험했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네, 경악을 금치 못하죠.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19년에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서 몇 프로가 더 올라가요? 6%가 올라서 48%가 청소년들이 도박을 했거나 도박을 접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집회에 가갖고 야 너희들 친구 중에서 스포츠 토토 하는 친구나 아는 친구 손들어봐. 그러면 거의 100%다 손듭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하는 그런 경험자와 이용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스포츠 토토를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스포츠들 돈 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앉아서요? 야 오늘 내가 치킨 살게. 야 내가 오늘 피자 살게.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그냥 뭐 요즘 게임 좀 하고 있는데 나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돈을 잃었을 때는 잃은 걸 얘기 안 하고 땄을 때만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평균적으로 도박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평균 도박빚이 500에서 1,500입니다. 청소년에. 평균이에요. 근데 제가 만난 친구 중에 도박에 빚을 진 친구 중에 2천만 원 이하는 제가 여지까지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도박빚을 접은 친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2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돼요. 평균이니까 500에서 1,500이라는 말은 평균이 500에서 1,500, 어떤 청소년이 5천도 있는 것이고 7천도 있는 것이고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친구는 20대 초반인데 이 친구도 고등학교 때부터 스포츠 도박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진 금액은 7억이었어요. 7억. 그 2억은 아버지 사업하는 사업자의 통장에까지 손을 대서 2억은 그렇게 해서 당겨서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감옥 가겠다. 왜? 자기가 여기 있으면 끊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감옥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절제하는 전두엽이 다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도박을 하든 게임을 하든 끝까지 끝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끝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강의한 지 벌써 1시간이 지나가는데 일단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장님이 성중독도 얘기해 주세요. 뭐 얘기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개론에 제가 오늘 또 3분의 1밖에 개론을 못했지만 대안도 얘기해드리고 조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세미나는 제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금 더 들으면서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셔도 제가 30분 이상은 떠들 수 있으니까 시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중독에 관한 책을 제가 4권을 썼어요. 그래서 온라인의 서점에 중독 A to Z라는 책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나도 정말 중독일까? 라는 일러스트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 있어요. 나도 정말 중독일까? 이 책을 아이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좋고 우리 아이 중독 심리백과 그리고 출간은 되지 않았지만 중독 강사들 양성할 때 두꺼운 책 2권을 썼는데 거기에 대안 파트를 제가 반 정도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제가 대안 파트를 썼어요. 자 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아이가 열심히 바깥 생활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니라고 네. 물었더니 나한테 쉼을 주는 거라고 그렇죠. 아이가 네, 그렇게 했을 맞아요. 때 예. 그거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주고 네.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를 네.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술 중독자가 술을 마실 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너무 하루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보상이에요. 보상. 항상 잡아당기는 게 보상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너무나 영혼을 위해서 책을 보면 좋잖아요. 기도를 하면 좋잖아요. 부모랑 대화를 하면 좋잖아요. 산책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꽃을 거나 시를 적으면 좋잖아요. 근데 중독자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중독을 합리화시켜야 돼. 나 고생했어. 나 피곤해. 나 인생 괴로워. 나 좀 놔둬. 내가 즐기기에 이것도 내가 하는 거지. 중독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자기를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중독자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다 그 중독화시켜요. 그래야 나에게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은 자꾸 술을 사줘요. 같이 마시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야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너 한번 피워봐. 좋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야 너도 한번 해봐. 내가 어젯밤에 2천만 원 땄는데 내가 200 투자금으로 줄게. 그냥 200 해봐. 야 이게 돈이고 껌이지. 해봐. 왠지 아세요? 얘가 중독으로 도박을 할 때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중독자들은 그런 친구와 만나요. 도박하는 사람은 다 도박하는 사람만 만나고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하는 사람, 술 친구들은 다 술 친구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다 그런데 야, 내 친구는 5병씩 마셔. 난 2병은 양호한 줄 알아. 내 친구는 야, 폭언도 하고 폭력도 안 돼. 난 그렇진 않잖아. 그렇잖아. 이게 다 합리화와 정당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모님이 이제 그러세요? 네, 그러면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제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 애프터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김상철 감독님하고 이제 제가 투자금을 좀 펀딩을 해줘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영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을 인정해준 가정의 분위기와 중독은 안 돼! 라고 한 부모의 밑에서 중독이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실험을 했는데 중독 안 돼! 라는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들은 중독 확산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술을 마시면서 야 술은 어릴 때부터 마시는 거야. 야 스마트폰은 좀 하는 거지.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해야지. 어차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가 나는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 큰 자녀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독자의 가정에서는 중독자가 나올 확률이 50%가 높다. 그러니까 이 말은 0%도 있고 25%도 있고 50%도 있고 100%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독이 아닌 가정보다 중독자의 가정은 이 퍼센트가 전체적으로 50%가 높다는 거예요. 반드시 0%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퍼센트에서는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집에 어른이 계시면
나중에 사회 나와서 우리 할아버지도 담배 피웠고 우리 아버지도 담배 피웠고 우리 아버지는 나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피라 그랬어. 이게 범위가 허용이 되면 이 중독으로 빠지는 게 거침없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든 나는 담배는 싫은 것 같아. 나는 술은 아닌 것 같아. 야, 도박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네, 친구들은 뭐 하자 그래도 이게 뭐 안 좋다고 하니까 절제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 분위기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왔을 때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 좋아하고 저 게임 좋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 신학교 다녔거든요. 신학교 다니는 선배님이나 친구들한테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해볼까?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본인들은 하면서 저보고 하지 말라요. 그래서 저는 하면 꾸준히 하거든요. 네, 꾸준히 해요. 그래서 제가 농구를 제일 늦게 배운 운동인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농구장 가서 농구하고 점심 때 농구하고 오후에 학교 끝나고 농구하고 밥 먹고 저녁 먹고 농구하고 마지막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끝나기 전에 제가 농구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뭘 하면 꾸준히 해요. 꾸준히. 그러니까 제 성향을 아니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한 번도 누구랑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게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금단현상이 온다. 그리고 내성화는 반드시 온다. 1시간 하는 친구는 반드시 1년 안에 2시간으로 간다. 2시간 하는 친구는 반드시 1년 안에 4시간으로 간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성화가 있기 때문에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처음에 마약 중독자는 대마초, 양귀비에서 시작합니다. 그거는 나뭇잎을 통한 어떤 대마의 성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마의 성분을 더 많이 빨리 가져오고자 만든 게 몰핀이에요. 몰핀. 이 몰핀이 대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양귀비에서 가져온 거예요. 축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몰핀을 여러분 우리가 막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몰핀 주사 놓잖아요. 실제로. 그죠? 네, 임산부에게도 놓고 수술한 사람에게도 몰핀 주사 놔요. 마약성. 그죠? 이 몰핀을 더 축출해서 만든 게 뭐냐면 헤로인이에요. 헤로인. 그래서 1920년대 이 헤로인이 이제 법적으로 마약 성분으로 유해하다 해서 금지가 돼요. 그래서 헤로인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나온 게 요즘에 나온 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 펜타닐인데 이 펜타닐은 하면 아무리 10대, 20대라도 이 생이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청소년인데 대학생인데 이빨을 임플란트했다 이런 친구들은 다 마약하는 친구들이에요. 마약하는 친구들은 이 펜타닐 전문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펜타닐인데 생이가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좀비처럼 근육이 굳어서 이렇게 숙이고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친구들 이게 다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근데 이 펜타닐이 이 대마와 몰핀과 헤로인보다 더 강력한 합성 마약이거든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은 이 펜타닐과 모든 약을 다 섞어서 폭탄주 마시는 사람들 있죠. 폭탄주 마시는 분들. 이게 다 중독자이기 때문에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폭탄주를 마셔야 뇌가 뭔가 좀 왔구나 느끼는 거예요. 내성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합성 마약으로 가서 폭탄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 처음에는 게임하는 거 보면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시작해요. 메이플 스토리. 나중에는 메이플 스토리는 다 어릴 때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서든 어택. 총으로 죽이고 낫으로 죽이고 뭘로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걸로 게임을 하지. 게임 한 5년 했는데 뭐 꽃 씹는 게임, 벽돌 쌓는 게임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있으면 데려오세요. 그 친구는 세계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그런 게임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은 약에서 강으로 1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가는 게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자를 만드는 건 부모의 무지에서 중독자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중독 A to Z라는 책을 쓰고 챕터 2의 제목을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적어놨어요. 중독은 아이가 걸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걸리게끔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안 쓰게 만든 학교를 보냈는데 굳이 집에서까지 스마트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주시지 않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도 스마트폰이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딸을 키우는데 저희 아이들도 책을 1년에 한 700권 정도 읽어요. 집에 TV가 없어요. 저희 집은. 너무 심심해서 책을 읽어요. 너무 심심해서. 스마트폰 없어요. 네. 그래도 학교 과제, 6학년까지 학교 과제 선생님 다 온라인으로 다 해줘요. 네. 그럼 부모 있는 데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같이 온라인으로 과제 다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없어도 돼요. 저희 아이들이 그 유치원 다닐 때는 책을 1년에 1,500에서 2,0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때는 책이 얇잖아요. 지금은 두꺼워요. 그래도 1년에 한 700권 정도, 영어책 350권, 한국책 350권 정도 읽어요. 방학 때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도서관을 가요. 이 심심하게 만들어야 책을 보고, 책을 본 아이는 그 책에 재미를 들여서 스마트폰이나 다른 걸 안 봐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봤는데 책을 봤다라는 티가 하나도 안 나더래요. 근데 5학년 때 글쓰기를 하는데 글 쓰는 것이 얘가 책을 읽었구나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랑스에서는 3세 아이 이하의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18세 이하의 아이는 공중장소에서도 미디어 시청을 지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게 유해한 건지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노출된 아이들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의 실리콘밸리의 구글의 직원들은 70% 이상이 자녀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데 자기네들이 알고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기 자녀에게 절대 영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영화가 얼마나 뇌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영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애플을 만들었지만 자기 딸에게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이 학교에 왔으면 이 학교의 방침을 따르시는 게 여러분 자녀에게 좋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사용을 안 하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집에 와서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나 게임해야 돼, 나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중독을 양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된 아이들은 절제를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인데, 너 절제 많이 했으니까 보상해줄게. 그러면 교육이 엇박자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사용 안 하고 막 스테이 헝그리하고 스테이 후리시 했는데, 집에서는 그래, 너 먹고 싶은 과자 많이 먹어, 너 먹고 싶은 불량식품 많이 먹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채식하고 좋은 고기 먹고 왔는데 집에 와갖고 그래 과자 먹어, 그래 이거 먹어, 이런 거랑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훈련을 시켜줬는데 집에서 불량식품을 먹이지 말고 좀 절제라는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일수록 하시고, 만약에 그 중독을 끊고 싶다라고 하면 단번에 끊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절제로 들어가서 10시간 했던 걸 8시간, 8시간 했던 걸 6시간, 6시간 했던 걸 4시간 이게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너가 대학교 가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때는 네가 100시간을 하든 10,000시간을 하든 너 시간이기 때문에 네가 해야 돼. 하지만 이 교육 기간에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가 좀 따라줘야 돼. 안 그러면 너가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가서 살려. 선택을 하면 간단해. 광야로 갈래? 아니면 전인학교에서 풀스컵 먹고 살래? 주말에도 네가 결정하려. 아무 지원이 없단다. 너희 아버지도 나를 무서워하는 거 알고 있지? 엄마는 용서하는 게 없어.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 뱀 소리를 내면서 엄마는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강직하게 태어났다는 거야. 엄마는 용서하는 게 없어. 아빠 엄마한테 하는 거 봤지? 엄마의 권세는 주님이 다 합니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하는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가 없어요. 스마트폰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부모랑 대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만지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구획을 정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거실에서. 너 스마트폰 하고 싶으면 거실에서. 그리고 거실에서 업무가 끝나면 방은 잠자는 용도로. 식탁은 밥 먹는 거야. 책을 아무리 좋아해도 저희는 식탁에서는
같이 밥 먹어야지. 같이 성경 말씀 들어야지. 스마트폰, 책 아무리 좋아도 식탁은 식탁에서의 용도에 맞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뭐가 힘들어? 어디 운동 뭐하러 갈 거야? 이 식탁에서는 식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잠자리에서는 잠자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스마트폰을 할 때는 거실에서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놀이터에 있을 때 누가 납치해 가지 않나 유괴해 가지 않나 친구랑 싸우거나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부모가 그 자리에서 지켜줬죠. 그럼 지금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서 있으면서 얘가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는가 어떤 어플을 깔아 있는가 어떤 걸 했는가 그거를 지켜봐 주는 게 좋은 부모다. 넌 네 핸드폰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부모님 제가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아 그래 너 거구나. 그럼 요번 달부터 네가 핸드폰 비를 내면 되겠다. 너 거잖아. 그치? 네가 핸드폰 비 내고 여기 여관비는 한 달에 120만 원이란다. 너희 아버지는 250씩 내고 있단다. 너한테 50% 디스카운트를 해준 거야. 이렇게 부모의 통제 밑에 있을 때는 부모의 통제를 가르치고 절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절제가 가장 열매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귀한 중독에 대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더 깊은 얘기도 있고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절제와 부모의 통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모님의 권위가 가정에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부모의 권위가 없죠. 자녀의 권위만 있고, 근데 그 부모의 권위를 있게 하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아이들이 누구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도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 부모를 공경, 선생님을 존중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애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주장하지 마라. 너희들이 와서 고생하고 왔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절대 고생 안 하면 돼요. 학교에서 진짜 놀고 먹고 잘합니다. 그치 누나? 이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제가 늦게 가면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 부분들을 하지 않게끔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2023년하고 2024년의 학교는 좀 많이 분위기는 다릅니다. 전에는 정말 주일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학교 오면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전인 공동체가 보여줘야 되고 증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없어도 되는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 학교를 다니면 대학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잘 간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더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도 함께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책임져 줘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뭐지? 근데 커피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하여튼 아이들이 요즘 분위기가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벤치 앉고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청소년인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저희가 국토순례를 시작을 합니다. 제주도를 가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줄이다 보니까 새벽 비행기를 그래서 다 좀 여기서 새벽 3시에 출발하고 너무 일찍 간다. 해외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잘 움직여 주셔서 차고 없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 제주도를 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걷고 또 한라산 등반을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우리 전 목사님 가셔서 지금 탐방 선발대로 가서 그 길을 다 보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여튼 한라산 등반한 다음 날은 지금 유채꽃이 많이 펴서 또 아이들이 또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도 걷는 키로수는 거의 100km를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걷고 하루는 좀 그러고 오는 시간인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어져야 할 우리가 사단에게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이 문명의 이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말씀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정말 소금되는 그런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심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이 선함을, 이 아름다움을, 이 어린아이와 같고 청소년 다움을 우리 개교회에서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임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 가정들, 부모들,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책임이 또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이 가르침이 살아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 국토순례로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걷습니다. 제주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가는데 그 모든 여정들 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모든 과정 속에 5학년 아이들부터 또 11학년까지 걷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내는 그 인내의 힘과 또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출발하고 늦은 저녁에 도착하는 여정에 모든 비행기와 차를 타는 과정들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일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하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해지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